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무성 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는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체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회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은? 글쎄 어제 이제 그 스틸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두 네. 분이 만나는 스틸 사진인데 예전에 그 당정청 회동 있을 때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뭐 당에서 여러 명 가셨죠. 네. 근데 박 대통령 혼자서 만났을 때는 좀 박 대통령이 좀 이렇게 힘 있는 모습 뭐 이런 것 같고 김무성 대표는 조금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네. 회동을 보면서 이게 좀 김무성 대표한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그걸 봐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 특히 단독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단독 회동했다가 그 이후에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후위를 보장해 준 것 아니냐, 뭐 후보를 뭐 예를 들어서 보장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단독 회동을 하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김영삼 네. 그 총재 만났을 때 그렇죠. 그때 김영삼 YS 후계자 설이 나오고 막 네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그랬고 예. 이 단독 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동안 절대 뭐 단독 회동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이라도 배석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정말 두 분만 45분 동안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마 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 네. 물음에 대한 답은 그래서 아니죠.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면 예. 왜냐하면 어제 나가실 때 보면 이제 시간을 굉장히 늦췄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늦추고 예. 그러면 나가실 때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불러서 나 나가니까 좀 잘 챙겨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당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완구 총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어떤 지위 예. 그거에 대한 좀 금이 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김무성 대표가 당내에 있는 그 이완구 총리가 왜 사퇴할 수밖에 없는가 해야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한 당내 이야기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경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갔다 와서 보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창극 옛날 그 총리 후보자 예, 예. 그 모델을 좀 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를 그냥 경질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모임 자체, 형식, 그다음에 총리를 부르지 않았던 것 등등이 정치부를 이렇게 해본 사람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완구 총리에게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일단 해석이 됩니다. 예. 거꾸로 생각하면요.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바꿀 거라면은 빨리 바꾸는 것이 출국하기 전에 어제 결단을 내렸다면은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좀 경질 그런 모양새. 그 모양새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이완구 총리분이 다른 총리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총리고 또 본인의 굉장히 그 야망도 많으시고. 백전노장. 네. 그러니까 쉽사리 그렇게 물러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알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이게 컸겠죠. 그리고 예. 일단 또 대통령이 지금 12일 동안이나 자리를 빕니다. 예, 예. 그럼 또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또 미국 가 계세요. 그리고 20일 날 돌아오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빚을 때 총리와 부총리 일단 뭐 사회부총리 있긴 합니다만은 네. 두 이 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아니 국정을 이렇게 비워놓고 그냥 물러나게 해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2일 동안의 시간이라는 거는 하여튼 한 번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이 12일 동안 정말 현재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있는가. 지금 3천만 원 문제라든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예, 예. 이 3천만 원 문제를 뒤엎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뭐 그냥 보자. 일단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 예.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12일 사이에 예컨대 이완구 총리가 소환 조사를 받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그 안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예. 검찰에서 이제 수사팀이 대충 아날로그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일단 끝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료, USB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자료를 포렌식 센터에서 이제 파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이완구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증언이 일단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갔는지 네, 또 네. 광범위한 증언이 필요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당장은 뭐 아까 YTN 보도 있었습니다만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
그 부분에 일단 좀 초점 맞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단 수사 어떤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이한구 총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당장 아마 대통령 가신 상황에서 아니 현재 총리가 대행인데 그런 그분을 문제가 검찰청에다가 세운다는 것 자체는 만약 그 상황에서 국가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모양새는 안 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뭐 지금 그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완구 총리가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무슨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여당에서는 사퇴론이 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고 그러면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사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상황은 조금 유동적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해동이 던진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이완구 총리는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예.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메시지에 대한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확고한 본인의 입장,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예. 걸 좀 반증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청와대라든지 당에서 이완구 총리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좀 그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좀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총리 후보자가 된 분들한테 좀 먼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권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때 본인도 아마 상황을 보니까 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사퇴를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직접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가 일단 그분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과연 누가 책임 있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렇다고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주변 정황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하게끔 만드는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 기술. 예. 지난번 문창극 후보자 비슷하게 그런 어떤 좀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총리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일단 사퇴 압박하는 것도 부담이고 두 번째는 총리를 새로 선임할 때마다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누구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사람 했을 때는 또 저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누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참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트라우마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완구 총리를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 총리를 참 새롭게 찾는다는 작업 자체가 사실 그동안 청와대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 벌써 3명째 지금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을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할 사람이 없다. 오죽했으면 이완구 총리한테 시켰겠냐. 왜냐하면 그동안 웬만큼 할 분들은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뭔가 개인적인 이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작업도 따져본다면 지금 5월, 6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중요한 시점을 또 총리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참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예. 같습니다. 5월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5월 초가 또 시한이지 않습니까? 네, 시한이죠. 6일날 시한이죠.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그 이완구 총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한 주목받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 벌써 이게 좀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제 만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무성 대표를 왜 SOS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손 내밀었다고 하는데 왜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필요했었던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도 힘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김 대표 쪽으로 상당히 여권에서 실리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명단이 가진 의미가 보면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그리고 친박의 핵심들이지 않습니까? 또 비서실장과 총리 다 일단 명단에 거론돼 있고 일단 뭐 김무성 대표도 최근에 유세를 가서 저는 명단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면죄부가 있다는 거죠. 이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본인의 행동 반경이 자유스럽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핵심 포스트 중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청와대가 저렇게 돼 있고 정부가 저렇게 돼 있고 네. 지금 당이 앞장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당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현재 정부의 어떤 권위나 신뢰 가지고 이 국면을 일단 타게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6년인가요? 박근혜 대표 시절에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사무총장 네.
유승민 비서실장이었나요? 그때 네. 대표 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영욱 대변인. 예, 임명장 주던 그 시절입니다. 자, 저 뒤로 저 네 사람이 다 각자 멀어졌었는데 한때는 지금 다시 이제 손을 잡는 저 3인이 전유옥 대변인은 아니지만 3인이 다시 손을 잡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뭐 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보면 참 예. 애증의 관계 같아요. 그러게요. 항상 어려울 때는 또 구원투수가 됐다가 네. 또 평상시에는 또 멀어졌다가 지난번 천막 당사 때도 그때 당 대표와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천막 당사를 직접 주도를 했고 또 염창동 당사 같은 경우는 그 김무성 대표의 뭐 집안 그 뭐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때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 당사도 했고 예. 그리고 지난번 선거 대선 때도 또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백의종군 하면서 선대 총괄 본부장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이 어려울 때 손을 잡았었고 예. 그러면서 본다면 참 두 분의 관계가 서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그런 사이 같아요. 무슨 운명처럼요. 네. 애증이라는 말이 사실은 앞에 사랑한다 애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미워하는 이 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감정적으로 좀 상한 것 같은 한때는 그랬었던 것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또 만나고 도움을 청하고 한다는 것은 그 앞에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뭐 그런 게 또 있는 게 아닌가 신뢰랄까요? 뭐 그런 게. 일단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파트너, 물론 뭐 친박의 파트너지만 예. 그 친박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다른 어떤 동교동계라든지 상도동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달리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중심도 약하고 그만큼 90점이 없다는 거죠. 친박에 물론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친박의 어떤 자장 역할을 하지만 네. 차 대표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문제는 그러한 친박의 좌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동안 했는데 그걸 예. 계속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좌장이 필요하다. 그럼 나에게 정권을 주고 내가 꾸려 나가겠다. 예. 박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친박은 좌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좀 갈라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는 결국 정권을 움직여 나가려면 사실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결벽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총대를 매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고 예. 그 사람은 바로 하나의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차기 주자의 반열에 있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동안 뭐 일을 맡겨봤었던 경험도 있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네. 맡겼을 때 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항상 냈었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기대나 믿음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뭐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요. 정말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관리 능력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여권 전체를 추스려 나가느냐 이 능력을 시험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당이 어려울 때 이 상황을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차떼기 정당이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예.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바로 이제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천막 당선으로 가서 바로 대권 후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즉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김무성 대표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이 상황을 잘만 넘긴다면 어떻게 해야 잘 넘기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그만큼 분노해 있고 이 상황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도 누구든 간에 전직 비서실장 간에 문제는 국민들이 그나마 좀 용납할 수 있을 만한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조금 아마 수그러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권 전체를 수그러내는데 즉 앞으로 여권이 얼마만큼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인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쉽게 그냥 옛날 같이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옛날 그 천막 당사 같이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정말 여당의 변화 그리고 공천의 변화 이런 과감한 변화 프로그램을 김무성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여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청와대 갔다 와서 기자들한테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갔다 와서 표정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대통령하고 어제 만났을 때 얘기는 잘 된 것 같습니까? 만족스럽게 아니면은 조금 본인 좀 불만스럽다고 느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그 자리에서 내 갔다 오면 경질할 테니까 조금만 당을 좀 수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원칙을 중시하니까요, 네. 대통령. 일단 뭐 그래서 갔다 오면 제가 사항을 보고 예. 그때 결정을 하죠. 아마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죠. 예.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어떤 시기든지 가 있을 때 뭘 한다든지 갔다 와서 제가 확실히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확답을 요구를 했을 텐데 네. 아마 그 확답은 못 들은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질을 좀 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실 때까지 12일 동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 요인들 대통령이 고려하게 돼 그런 것들 중에는 여론의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서한용 리스트 파문이 다 반영된 거죠. 벌써 며칠 됐으니까요. 네.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비교해서 긍정평가가 5%포인트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빠졌죠. 예, 네. 34로 떨어졌고요. 40을 이제 회복하려는 네. 찰나 회복했었다가 조금 떨어졌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5%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큰 타격이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높아져서 54%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고요.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14%포인트,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사실 이제 TK 지역의 60세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예, 지지층입니다. 이 우군이죠. 세력은 여기는 뭐 정말 이 하늘이 두 쪽 나지 않은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바뀌지 않는 지역인데 예, 여기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난번 문건 유치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TK 60세 이상입니다. 예. 이 지지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고정 지지층에서도 일단 동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아마 이런 보고서가 올라갈 테고요. 해외에 있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준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이 38%로 2.0%포인트 떨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5%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 선거 이제 뭐 좀 이렇게 취재하느라고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예, 원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야당의 지지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지율에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큰 어떤 선거 판세에서. 후보들도요? 네, 후보들에서도 아니 이게 당연히 지금 보면 여당 후보는 일단 떨어지는데 예. 야당 후보들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투표율이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번 상황을 국민들이 그 선거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여야 나라 똑같다 정치권이 예, 예. 그 정치적 혐오감 이런 거에들 오히려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될 이유 아직 그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 후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뭐 여당이 4대 0으로 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데 예. 실제로 선거 현장에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지금 분위기가 여당은 내려가지만 야당도 지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 조금 골든 크로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봐야 된다는데 이번 주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 자, 검찰이 이 시간쯤에 항상 그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들한테. 그 결과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마쳤다. 네. 오늘은 뭐 큰 뉴스는 없는 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이 그동안 아날로그 자료,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분석을 마쳤고요. 예. 이제 포렌센터에서 그 자료들을 다 이제 해서 직접 이제 그 자료만 일단 지금 했다는데 아마 그 작업들을 지금 네.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수사는 압수물과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다. 자, 또 볼까요? 언론 보도 14명 장부. 이건 그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게 여당, 야당 중진들도 포함되어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의 장부가 검찰이 입수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 공식적으로는 일단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있나요?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4월 4일이죠. 이게 아직 남아 있을 CCTV가 가능성이 있군요. 네. 있는 모양인데요. 이건 좀 더 정확히 확인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 그 당일날
당일에 CCTV가 만약에 있다면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 이건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거기서 독대를 했는지 송환종 회장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날 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환종 후원금 의혹 이게 아까 그 장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14명 여야 의원들 장부가 다 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또 부인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장부가 우리가 일단 없다라고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도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 이완구 총리가 어저께인가요? 이제 국회 답변에서 광범위하고 좀 복잡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대통령도 과거와 현재 모든 부분을 하여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이라는 게 그냥 혼자 뭐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밑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완구 총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명단 8명이 아니라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송환종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것 자체는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동안 이분이 정치권에 꾸준하게 했던 지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명단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일부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선거 이제 후원금 받았다고 이제 시인을 했고 근데 이제 합법적이 않는 왜냐하면 송환종 회장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했다는 게 이게 알려진 정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야당 후보들, 야당 의원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참여정부 때부터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돼 왔고 그 전 정부에서부터 여러 군데 마당발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국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야당이 오르지 않는 그것과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전화,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 다 압수해서 지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고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검찰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4시 뉴스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